안녕하세요. 저는 최태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쩌면 새해 아침 버려져서 길을 잃었던 순간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제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과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새해 아침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복주머니를 손에 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공손히 세배를 올리고 받은 세뱃돈을 들고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친척들과 음식을 나누었고 한옥기와 위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든 떡국 냄새가 풍겼고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집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살 최태훈이 있는 집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식지 않은 떡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마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에 얼굴을 묻은 채 연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이번 달만 넘기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태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세배 안 하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타들어가던 담배는 어느새 길게 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화기 너머로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제발 믿어줘.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러나 상대방은 냉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쿵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 왼쪽 눈가에 깊은 흉터, 검은 가죽 코트 위로 보이는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사장.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떨며 그 사내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만식. 태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장 사장,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장만식은 조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태훈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시간? 내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나? 그의 말투에는 가볍고도 날카로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리듯이 몸을 낮추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그 순간 장만식은 비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그는 태훈을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말이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덧붙였습니다. 빚을 갚지도 못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태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디 가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태훈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장만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돈이 없으면 담보라도 내야 하는 거 알지? 아버지는 온몸을 떨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데려가. 태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차마 태훈을 바라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 빚 대신. 태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선택이야. 장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훈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듯이 잡았습니다. 이제 내 부모는 너랑 상관없어. 넌 내 거야. 태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데려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타다 남은 담배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태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같이 가요. 그러나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만식은 태훈의 머리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내 부모는 널 팔았어, 꼬마야. 이제 넌 내 소유물이야. 그의 손길이 닿자 태훈은 공포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린 몸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꼬맹아. 장만식이 비웃으며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쿵! 그 순간 태훈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훈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축축한 공기, 곰팡이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바닥. 손끝이 바닥을 더듬었지만 닿는 것은 딱딱한 콘크리트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무언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피부를 깊이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그 순간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비쳤고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일어날 시간이다, 꼬마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태훈의 쇠사슬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끽 철컥. 손목을 조이던 쇠사슬이 풀리자 태훈은 무너질 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대로 먹은 것은 며칠 전 설날 아침에 떡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낯선 남자는
태훈의 머리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얼굴을 스치는 강한 빛. 태훈은 눈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실, 축축한 벽, 녹슨 철제고리, 얼룩진 핏자국.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압도되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잘 도착했군, 꼬맹아. 장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가르쳐 줄까? 그 순간 태훈의 뺨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찰싹 얼굴이 옆으로 휘청이며 입안에서 피맛이 퍼졌습니다. 따갑고 얼얼한 감각. 그러나 태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장만식은 흥미롭다는 듯 태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 안 울어. 기대 이상인데?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널 버렸어. 돈 몇 푼에 팔아넘겼다고. 너 같은 놈은 세상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그 말이 태훈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장만식은 태훈의 반응을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부모도 널 돈 대신 넘겼잖아. 이제 넌 내 노예야. 그날부터 태훈의 악몽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 바닥을 차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훈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채업자의 부하들이 와서 그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도 빚쟁이들이 많이 끌려올 거다. 준비해라.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무거운 짐 나르기, 바닥 걸레질,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창고에서 비톡촉 서류 정리. 그러나 진짜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끌려오면 태훈은 그들을 대신해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돈을 갚아야 한다. 장만식은 태훈을 공포의 본보기로 사용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태훈은 참았습니다. 맞아도, 욕을 들어도, 무릎을 꿇어도.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어느 날 밤 태훈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술에 취해 있는 사이 창고의 문이 살짝 열린 틈을 발견했습니다. 태훈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어. 그러나 이 자식 어디가? 뒷덜미가 거칠게 잡혔습니다. 태훈은 전력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골목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손톱이 빠질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그러나 그 순간 태훈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태훈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통증이 그의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 빚을 받아내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까지도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쳐나가면 다시 붙잡힐 뿐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창고에서 포커를 치곤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경계가 허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창고 안에 숨겨진 검은 가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자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티켓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배하자. 올해도 돈 많이 벌자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큰 웃음소리, 그리고 느슨한 경계. 태우는 바닥에 낮게 엎드린 채 천천히 뒷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검은 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게 해줘. 그리고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조용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태우는 단숨에 골목길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 어디가?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그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좁은 골목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잡히면 끝장이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발목이 삐끗하며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넘어지며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가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코끝을 스치는 따뜻한 국밥 냄새, 그의 눈앞에는 허름한 노점상이 보였습니다. 국밥을 휘젓고 있던 노인은 태운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태우는 놀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에서는 참을 수 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국밥을 밀어주었습니다. 태우는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입 삼키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검은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64세 이만수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국밥을 먹고 노점상 한쪽에 몸을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태우는 새벽 공기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점상의 바닥은 딱딱했고 온몸은 여전히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밤을 선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만수는 조용히 가마솥을 열고 국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건만 벌써 국밥을 끓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한 그릇 더 먹어라. 태우는 멈칫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자 이만수는 조용히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뜨거운 국물을 삼킬 때마다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느냐?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도망쳐온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잡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왜 자신에게 밥을 주는 것일까? 이만수는 국밥을 다 먹은 태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손님이 오기 전에 바닥을 좀 쓸어라. 태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국밥 한 그릇을 대가 없이 받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스며드는 골목길. 그는 조용히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태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태우는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태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으면 일을 하라는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태우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공짜로 무언가를 받지 않는다. 노점에서 일하면서 태우는 점점 장사의 기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국밥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만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찾아왔습니다. 이만수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여기 국밥이 최고야. 이 집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 태우는 처음으로 돈은 신뢰에서 나온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빼앗으며 강제로 사람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만수는 돈을 받고도 사람을 도왔습니다. 태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돈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끝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어느 날 이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신선한 재료겠지.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점에서 일하며 시장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재료를 사는지, 어떤 물건이 가장 빨리 팔리는지, 어떤 날씨에 손님이 몰리는지,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작은 돈부터 굴려보겠다.
태우는 남은 용돈과 벌어둔 작은 돈을 모아 시장 사람들에게 소량의 식재료를 미리 사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매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싼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인들은 더 싼 값에 신선한 재료를 구할 수 있었고 태우는 작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지만 점점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만수는 태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운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돈을 벌고 싶으냐? 태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자 이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의 말은 태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태운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점에서 일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심부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도매시장에서 싼 값에 채소를 사서 가게에 가져다 주는 일. 그러나 점점 그는 돈이 흐르는 방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소 3일 뒤에는 가격이 오르겠네요. 비가 오는 날엔 손님이 줄어드니 국밥보다 전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해요. 이 고기는 오후 늦게 사면 값이 싸집니다.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이만수는 그런 태운을 보며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너 장사꾼 기질이 있구나. 태운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태운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돈은 사람의 심리에서 나온다. 그는 상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작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하루의 가격 변동이 크다. 시장 상인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손님들은 할인을 받을 때 더 많이 산다. 그는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매시장에서 저렴한 식재료를 미리 사둔다. 가격이 오를 때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되판다. 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재료가 더 비싸질 겁니다. 미리 사두세요. 또 상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원래 1만 원어치 채소를 사서 2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만 원을 투자해 2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자신이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 한쪽에서 사채업자들이 상인을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달 내로 갚아. 이자 안 내면 장사 못할 줄 알아. 상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저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안 그러면 가게 뺏긴다. 그 장면을 보며 태우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이용해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만수의 방식과 사채업자들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만수는 돈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사채업자들은
돈을 이용해 사람들을 겁주고 약점을 잡았습니다. 둘 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사채업자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돈을 벌 것이다. 태우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작은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상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식재료를 싸게 사서 오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몇몇 상인들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태우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신뢰를 쌓아가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갔습니다. 이만수는 그런 태운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구나. 태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 더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사채업자들은 사람을 짓밟지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돈을 벌 것이다. 태우는 이 결심을 한 이후로 한 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시장에서 장사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이용해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면 그는 돈을 이용해 사채업자들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장 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만의 소규모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재료 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사를 하기 위해 소규모 대출을 요청하는 상인들도 생겼습니다. 2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내일 장사 끝나고 갚겠습니다. 한 달 안에 갚을게요. 대신 이자를 조금 드릴게요. 태우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점점 태운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사채업자들은 폭력과 협박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었지만 태우는 신뢰와 합리적인 이자를 바탕으로 대출을 운영했습니다. 태훈이가 빌려주는 돈은 갚아야지. 사채업자들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돈이 아니야. 점점 그의 금융 네트워크는 커져갔고 그는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훈의 방식은 저금리 대출, 협박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 사업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이었고 사채업자들의 방식은 고금리와 폭력적인 수금, 돈을 빌린 사람들을 더욱 옥죄어 갚지 못하게 만들, 빚을 빌미로 사업을 장악하고 착취였습니다. 태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나는 사채업자들보다 더 좋은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점점 태운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우리한테 돈을 안 빌리고 어떤 꼬맹이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네요.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태운의 금융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그들의 돈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 꼬맹이가 장사꾼들한테 대출해 준다는 거야? 제기랄 애송이가 감히 우리 영역을 건드려?
그들은 점점 태훈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훈이 운영하는 대추를 이용하던 한 국밥집 상인이 사채업자들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꼬맹이한테 돈 빌렸지? 네, 하지만 저는 확실히 갚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꼬맹이를 가만 놔둘 것 같아? 그들은 상인을 협박하며 태훈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내가 또 그놈한테 돈을 빌리면 가게 문을 닫게 될 거야.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우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장에서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모아 더 큰 투자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상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큰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시장의 유력한 상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태훈이 제공하는 신뢰와 투명한 계약 방식에 점점 설득당했습니다. 그렇게 태훈은 본격적인 금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태훈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돈을 벌고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채업자들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장만식을 무너뜨린다. 장만식은 한때 태훈을 노예처럼 부렸던 자였습니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며 사채업으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망한 가게가 수십 개, 빚더미에 앉아 가정을 잃은 사람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훈은 그를 상대로 싸울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만식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이 점을 이용해 장만식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먼저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먼저 장만식의 돈을 빌려주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들의 투자금이 사채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태훈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장만식과의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줄이 마르자 장만식의 조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태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그는 태훈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만식은 태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거대한 가죽 소파에 앉아 그는 태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군, 꼬맹이. 한때 우리 밑에서 일하던 내가 이렇게까지 컸다니 감회가 새롭다. 태훈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꼬맹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장만식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나를 무너뜨린다고? 너 하나쯤 제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자식아. 그는 태훈을 협박하려 했지만 이미 태훈은 모든 계획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태훈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장만식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불법 대부업 기록입니다. 횡령, 강압적 채권 추심,
폭력행위, 불법 이자율까지. 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면 당신은 법적으로 끝장납니다. 장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태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당신을 무너뜨릴 방법을 배웠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사람의 움직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보다 돈을 더 잘 굴릴 수 있습니다. 장만식은 조용히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돈이 필요하냐? 그의 말에 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당신이 제게 필요 없습니다. 장만식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대부업을 기반으로 여러 기업에 투자하며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운의 부모가 잃어버린 회사를 일부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태운은 그 회사를 되찾기 위해 주주총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년간 자신의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만식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차근차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태우는 주주로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회사는 불법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만식 대표는 사채업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그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주주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태우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장만식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을 공개했고 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합법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장만식은 대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장만식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 자식,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그러나 이제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장만식은 결국 불법 대부업과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태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도 언젠가 무너질 거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러나 태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말, 그건 틀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장만식은 사라졌습니다. 장만식이 감옥에 가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태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 방촌, 낡고 허름한 건물 사이,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곰팡이 낀 벽 사이로 낡은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앞에 세상에 지친 듯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강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깡마른 몸과 텅 빈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요? 그는 태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또 다른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병든 어머니, 말라버린 몸,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모습. 태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들이 나를 버린 부모였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고 어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모를 조용히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부모를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복수가 아닌 더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태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